일단 오늘 내용이요, 확정된 사실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기자가 아니거든요. 기자는 팩트를 보도하는 게 직업이지만 저처럼 논평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정황과 근거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니 우리가 이런 걸 눈여겨보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말하는 게 직업인 거잖아요. 오늘 전개되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라 하기도 어렵고 경위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려들이 틀렸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뉴 이재명 이용 세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친석계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이현주, 강득구 이렇게 친석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냥 유튜버들이 하는 말은 죄다 가짜뉴스다, 선동이다, 해당 행위다 이러지 말고요. 왜 이렇게까지 본인들을 향한 신뢰가 바닥인지를 복귀해보라는 취지도 오늘 영상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면 본인한테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손해는 본인만 보는 겁니다. 자,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사의를 표명할 거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이 구조가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후임 총리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심지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요. 일단 오늘 배경 지식처럼 알고 가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외부의 적이 약해질 때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냐, 이걸 보면 그 집단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아까 정리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네.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세력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결속해서 서로 연대 협력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방선거 본격 들어가기 전부터 벌어진 여러 양상,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게 외부의 적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 권력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네. 너무너무 저열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평택의 공천, 그다음에 평택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반영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현재까지 의심하고 있는 구조는 뭔가요? 친석계 의원과 스피커들은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작업한다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렇게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다음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고 다음 대선에서 김민석을 밀어주고 만약 당선된다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이익 추구가 목적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권력이 좋다 해도 이게 좀 모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은 이미 1인 1표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당선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은 75%가 넘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은 이미 김민석과 송영길의 무능함과 위선적인 행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서 찍어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설령 이 낮은 가능성을 뚫고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중에 차기 대선에서 경쟁력 있게 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소리인 거죠. 이건 결국 꼭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을 달성해주기 위해 밑작업을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지점에서 검찰개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복기해 보시면 김민석 총리는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는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안 수사권을 폐지합시다 라고 입장을 낸다 해도 지방선거 이후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사실상 검찰개혁 책임 주체에서도 빠지는 거고요. 정성호 장관은 보안 수사를 검사들의 성과라는 망언을 하고 있고, 윤호중 장관은 의중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민주당 원내와 이상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을 했고,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2차 정부안을 법사위원들 중 유일하게 찬성했던 박균택을 원내 부대표로 재임명하고, 이 박균택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사실상 방해했으면서 조국 후보한테 검찰개혁 실패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김민석 총리는 익산에 전셋집을 구했고, 그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이 한병도 원내대표고, 익산시에는 김민석 총리를 명예시민으로 임명하고, 이 일련의 흐름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자잘한 건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검찰개혁 책임
책임 주체와 민주당 원내에 없는 것처럼 보이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친석계 의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김용민 법사위 간사나 박은정 의원처럼 보안 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주면 위험해진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친석계 의원들 중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이현주는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는 것을 두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 확보 같은 절차적 실무적 보안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예외의 경우를 언급했었고요. 강득구는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맞다고 공개 발언하긴 했는데 최종 정리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책 의총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황명선은 또 어떠냐? 2차 정부안이 한창 논란일 때 이 정부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게 아니라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 제가 정부안은 대통령 의중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시스템과 절차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황명선도 이걸 대통령 의중으로 치부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붙어있는 스피커들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이동영은 뭐라고 했었냐? 이건 오랜만에 영상으로 보고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들 1% 특수수사 얘기거든요. 특수부 검사들 1% 예. 99% 일반인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1% 때문에 99%가 불편하고 손해를 봐야 되느냐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공통점처럼 가지고 있는 의견 내지는 방향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원내가 왜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원내대표가 하는 일과 역할을 보면요.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법안 처리 순서도 정하고 야당과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배치도 원내대표가 하고요. 필리버스터를 대응하는 것도 원내대표, 당론을 채택하는 것도 원내대표, 그리고 의원총회를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도 원내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개혁하고 관련된 건 뭐다? 본회의 일정, 법안 처리 순서, 상임위 배치, 당론 채택, 의원총회 분위기 좌우, 사실상 거의 모든 역할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상임위 배치는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법사위가 있다? 그럼 법사위원장을 정하는 것도 법사위에 어떤 의원들을 배치할지도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민주당 원내 의원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사실상 소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와 과정들을 보면 높은 확률로 3차 검찰개혁도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건 물론이고 당원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2차 정부안 때도 그 정도였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는 3차 개혁대라고 해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유시민 작가가 올해 2월에 민주당 원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양당의 합당 문제보다 더 중대한 거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불거진 것이 지금 끝도 없이 내부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모임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특히 원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거든요. 원내에서 압도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어요, 의원들이. 그런데 당원들의 투표는 약 7대3 가까운 비율로 정청래 후보의 압승이었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게 뭐지? 왜 원내와 원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다른가?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했어요, 그때부터. 아니, 불안하기보다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친명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구는 친명이다, 누구는 친문이다, 누구는 친노다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친명의, 친노의, 친문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반명수계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아주 묘한 그런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이재명 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 다 쓰레기로 취급해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 그런 커뮤니티, 글씨로 나르고 블로그에 글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이게 한참 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그 이상한 모임.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하는 건 여당으로서 당연한 거고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대통령을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그냥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과한 해석이냐? 저는 지금 꼭 필요한 경고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기획을 한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기가 왜 중요하냐? 이때는 민주당 의석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123석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 검찰개혁은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의석수가 부족할수록 내부 결집이 중요한데 이게 잘 됐었나요? 이 당시 정부 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사람이 박균택 검찰국장이었고요. 당 내에선 금태섭이 공수처법 표결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조응천도 마찬가지죠. 검수완박 국면 때 법안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수사까지 없애는 방식은 국민에게 무엇이 나아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초반부터 이랬기 때문에 공수처라도 만들고 검찰개혁 토대라도 만들어둔 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당시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후반에는 괜찮았냐? 그렇지 않죠. 이 당시 송영길이 당대표였고 현재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이 원내대표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뭘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사위를 국힘한테 넘겨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도륙당할 때 전면에 나서서 싸워줬나요? 이미 이랬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경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본 거고요. 그럼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 내부를 흔드는 거냐? 그렇게 해서 대선 주자로서 유리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친석계와 원내의원 대부분이 보안 수사권 폐지도 강력하게 못 밀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장인수 기자가 경고했던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이 공소취소 거래설에만 집중할 때 사실 핵심 내용은 그 뒤에 나왔었습니다. 저는 몇 번 틀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뭔가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그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와 잘한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법조인들은 아닌가 봐요. 걸리는 게 있나 봐.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저렇게 얘기해? 저거 위험한데?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쌓고 있다 그거를. 네,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를 그거는 유심히 저는- 보면서 저거 직권남용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가 요거는 걸렸냐? 검찰 사이드에 들은 뭐가 거죠. 걸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네들이 보기에 그럼 뭐가 가장 직권남용 같냐 물어보니까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예. 요거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수사를 잘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요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회의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검찰이 쌓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건 100%라고 봅니다. 아니요, 그게 걔네들의 업인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왜 계속 견제하고 지켜봐야 하는지 충분히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에선 어떤 내용이 달리고 있냐? 정청래는 한 게 뭐 있냐? 저렇게 답답하고 무능한 당대표 처음 본다? 이런 게 슬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사법개혁을 누가 했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반을 만들었고 당대표가 된 뒤로 처리 성과로 완성했습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법사위원장 시절에 완전히 개혁파 쪽으로 기울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2차 정부한 때 이재명 대통령과 최종안을 만든 사람도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이현주가 이민 민주주의라며 반대했던 1인 1표제도 결국 정착시킨 건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75%나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석계 의원들이 노리는 걸 단순히 당대표와 총선 대선으로만 생각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호루라기를 살짝 불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강물은 멀리 돌아갈지언정 결국 바다로 간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